시각에서는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한편 이제 그 다음에 뭐야? 집행이 하려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네. 그러니까 좀 아까까지는 갖춰야 되니까 적극적 요건인데 지금은 이제 6-11은 집행을 함에 있어서 소극적 요건으로 그런 장애 사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장애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소극적 요건이야. 그러니까 아까는 집행을 개시하기 위해서 뭐가 통과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 요건이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거가 있으면 걸린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소극적 요건이지. 소극적 요건. 파산 설명했지. 파산. 파산은 어떻다고 그랬어? 파산이 선고되면 또는 파산법 속에서 대칭되는 회생 절차가 있는데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이 집행법은 개별 집행이지. 그러니까 개별 집행이니까 집행을 한다는 의미인데 파산이 되면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이 집행이 올스톱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그렇지? 그래서 파산법을 보면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보면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ABC가 있다. 그러면 민사집행은 지금 개별집행이라고 그랬지. A가 돈 받을 것 같고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요 개별집행이라고 그랬지. 개별집행. 물론 B, C라는 채권자가 나중에 뛰어들 수는 있다고 그랬지.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평등하니까 민사집행에서도 그러한 나중에 배당에 뛰어든 사람끼리 우선권이 없다면 자기네끼리는 평등하게 변제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긴 하는데 하여튼 개별집행이야. 개별집행인데 파산이 되면 이런 채권자들이 개별집행이 할 수가 없고 스톱이 돼. 그래서 포괄집행이라는 거야. 파산은 포괄집행이라는 말을 쓰는 게 개별집행이 아니라 포괄. 스톱이 돼. 그러고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돼. 파산 관제인이 선임되는데 요게 이 신청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급불능이라는 이런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하면 파산이 선고되는 거야. 그럼 파산이 선고되면 올스톱 돼. 올스톱. 그래가지고 어떤 절차가 밟아지냐면 파산관제인이 중립적으로 채권자의 중립적이고 채무자의 어떤 중립적으로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다 재단, 파산재단이라는 재산을 이렇게 모아서 형성을 해. 그리고 이 채권자들의 채권을 신고를 받아. 가짜도 있을 수 있고 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절차도 있고 해가지고 그걸 확정을 해. 채권을 확정을 해. 신고받은 확정, 채권. 그 다음에 파산재단을 갖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재단이 뭐 완전히 개인의 경우에 뭐 별재산도 없는 경우 막 이런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건 이제 파산법 가면 가르쳐 주는데 하여튼 재산 모아서 1,000만 원이 재산이 남아있는 거 딱딱딱딱 모으니까 1,000만 원이고 빚은 A한테 5천만 원, B한테 3천만 원, C한테 2천만 원이면 어떻게 된다? 그 1,000만 원이 5대 3대 2로 배분되는 거야. 그러니까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가는 거야. 그럼 90%는 못 받게 됐지. 10%만 되고. 그럼 그 90%는 어떻게 되는 거야? 파산이 끝나면 원래 지금 10%씩만 변제율 내지는 배당률로 갔잖아? 그럼 90% 못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면책이 들어가. 모든 경우 다 면책되는 건 아닌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이 돼. 그럼 내가 저번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이 면책이 뭐다? 민법에서 뭐 자연채무냐 아니냐 그러는데 나는 뭐 조금 더 완벽하게 채무가 소멸한 거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 면책. 그러면 90%의 채무가 탕감이 돼. 그게 자연채무라는 거야. 탕감되니까 강제로 가서 받아올 수가 없어, 채권자가. 채무자가 갚은 거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뺏어올 수는 없어. 강제 집행할 수가 없어. 그게 자연채무야. 그치? 하여튼 이런 파산에 있어서는 포괄집행이니까 개별집행이 어떻게 된다? 지금 장애사유, 소극적 장애사유.
그러니까 소극적 요건으로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채무자가 파산이 되면 개별 집행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거죠. 하여튼 파산 이런 게 소극적 요건으로 집행 장애 사유다. 그 다음에 집행 장애 사유 중에 하나 자주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게 그 6-14 부분이야. 그림으로 알기 쉽게 110면에 박스 그림이 있는데 이런 거야. 집행 장애 사유라는 게 어떤 의미냐에서 자주 묻는데 좀 특이해서 그래. 우리가 이건 얘기했지. 우리가 계속 갑이 자기 채권이 있는데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압류 거는 거 내지는 가압류 거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건 계속 얘기했지. 그지? 채권 집행, 채권 가집행 요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 여기까지 됐지. 이렇게 해서 가압류, 압류 걸리면 이 사람 뭐다? 뭐 처분을 금지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했지.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이 자기도 받을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이쪽 장면이 아니라 자기 채권이 정한테 압류당했어. 이런 장면이야. 내가 돈 받을 게 있어서 을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을의 재산인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 가압류를 한다, 이런 개념 이제 이야기해 줬지. 근데 이번 장면은 내가 이 집행을 하려는데 내 채권이 집행하려는 이 채권이 압류가 걸리면 이게 집행 장애 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행을 하려는데 내 채권을 갖고 집행을 하려는데 압류가 온 거야, 내 채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을병이 아니라 지금 거기는 갑을병 어떻게 표시했는지 모르지만 요번은 요 장면이야, 요 장면. 응? 내가 집행을 하려는데 을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는데 그 을의 재산이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채권을 갖고 얘기했는데 어떤 채권이라면 이 병이라는 게 나오는데 하여튼 을의 어떤 재산, 을의 채권에 대해서 집행하려는데 내가 자기도 또 압류가 걸려 있어. 내지는 가압류가 걸려 있어. 그럼 내가 이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 채권을 갖고 을한테 집행할 수 있느냐가 이게 집행 장애 사유인데 이 집행 장애 사유의 의미가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자꾸 물어봐. 갑이 정한테 자기 채권이 압류가 걸렸지.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는 자기가 채무자야, 그치? 압류가 걸린 거로 봐서 뭐 어떻게 완벽하게 지금 압류의 경우는 이 사람한테 이 채권이 본안 판결 같은 게 있었던 거고 압류가 걸렸다는 건, 가압류가 걸렸다는 건 요게 확정은 안 됐지만 뭔가 잘 소명을 해서 법원이 오케이를 해줘서 가압류를 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압류가 걸린 거잖아. 지금 압류 내지 가압류 걸렸어. 그러면 이 압류 내지 가압류 걸린 이 채권을 지금 갑이 을한테 받을 채권이 압류 내지 가압류 걸렸으니까 갑이 을한테 압류 내지 가압류가 걸렸으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아까는 을을 병까지 나왔는데 요게 지금은 다시 하면 이게 갑이고 이게 을이고 이게 병처럼 보이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지우고 이렇게 놔뒀는데 이 사람한테 자기가 이걸 압류 걸렸다는 의미는 뭐야? 원래 지급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금지한다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처분이 제한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 그럼 이 지급 정지의 의미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갑이 을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냐 없냐? 라는 걸 자주 물어봐. 압류 걸린 요 그림에서는 갑이 을한테 압류 걸려 있으니까 또는 가압류 걸려 있으니까 지급을 을이 갑한테 하면 안 돼. 을이 갑한테 하면 안 되는데 그 의미가 갑이 을한테 청구도 금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봤어. 뒤에서는 어디서 한번 있었었냐면 가압류에서 한번 나오는데 21-88
채무자가 재심 채무자를 하여금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지급 금지의 의미가 그런 거고,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시효 중단 등의 필요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급을 금지하니까 추심하는 건 안 돼. 추심은 안 돼. 근데 이행 소송을 내는 건 허용된다. 시효 중단의 필요 때문에. 이해해? 그거 자주 물어봐. 자주 물어봐. 그 다음에 이런 게 압류에서는 어디서 나오냐. 지금 채권의 경우에 갑을병이 나오니까 채권의 경우인데, 압류의 경우는 어디서 그게 나오냐면 367면 같은 표현이 첫 줄부터 나와. 채권이 압류된 뒤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이므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행여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이 말이 나오는 거야.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다시 그림 와서 보면, 그때 오늘 말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말한다면, 갑이 을한테 돈 받을 거 있어서 병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 내지 가압류했을 때, 이 을이 병이 을한테 지급하면 안 된다는 말인데, 을이 병한테 이 채권을 이행의 소송을 내는 것은 오케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오케이다. 그치? 그 말을 여기 와서 한다면 요거 이행 청구하는 건 오케이다야. 이행의소 내는 것.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러니까 그럼 집행장애라는 게 소극적 요건에 뭐냐? 이행 청구할 수 있어. 아직 이행 청구는 판결 절차지. 가능해. 그럼 집행의 장애는 어디 부분부터 못하느냐인데, 여기서 특이하기 때문에 자꾸 물어봐. 압류까지는 해도 되는데, 갑이 을한테 지금 지급금지 하는 것에서 압류, 갑이 을한테 이 채권에 의해서 을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는 건 괜찮은데, 그 다음 단계인 추심이나 전부명령 같은 거 안 된다 의미에서의 압류의 그 집행의 장애의 사유가 그렇다라는 거야. 어려워.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봐봐. 110에 갑이 압류했어. X가 Y한테 집행 지금 채권이야. 이 집행 채권이란 말은 X와 Y 사이에서 Y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채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운 채권자고, Y가 채무자고, Z가 제3채무자인데, 이 X가 Y에 대해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 갑이 압류했기 때문에 집행장애 사유라고 하는데, 소극요건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 소송을 내는 경우 가능하고, 그 이행소송에 대해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는 괜찮냐면 압류까지 하는 건 괜찮아. 추심 단계까지 가서 하는 것에 집행의 장애 사유라고 해서, 그래서 각주 13 보면 이순 선생님은 완전한 집행 장애 사유라기보다는, 완전한 집행 장애 사유가 되려면 압류라는 집행의 첫 단계부터 못 해야 되는데 장애인데, 그건 괜찮다. 거기까지는 괜찮다. 라고 해서 이순 선생님은 그걸 제한적 집행 장애 사유로 본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한적. 그 제한은 뭐야? 압류 단계는 괜찮다. 원래는 압류부터 집행이 이제 안 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본다 이거야. 압류는 일단 여러 가지 시효 중단이라든지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압류만에 가는 거는 집행으로 넘어가는 추심 같은 게 명령이 없으면 괜찮다 이거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꾸 물어봐. 어려우면 제한적이라는 말을 떠올려봐. 압류부터 안 되는 건 아니고 압류까지는 된다. 제한적으로만 장애사유다. 되겠지? 그러니까 저번 때 거랑 잘 연결해서 봐봐. 그런 상태에서 그게 포인트고 자주 물어봐. 그 다음에 그래서 소극적 요건까지 돼서 이제 집행 개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지는데,